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최혁두 교수입니다. 제가 학생 교육 및 연구실 홍보 등을 위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볼 예정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주로 딥러닝 관련한 이제 논문 리뷰나 아니면 대학원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논문은 이 클립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클립이라는 논문은 제목은 이제 Learning Transferable Visual Models from Natural Language Supervisi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뭐 제목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비주얼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분류 모델이에요. 비주얼 모델을 만드는데, 얘를 트랜스퍼러블, 예, 트랜스퍼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라는 건데, 이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로샷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 밖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다.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뒤에서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오픈 보캐블러리라는 단어예요. 요즘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간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분류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셋에 정해진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서만 이미지나 객체를 분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cat, dog, person 뭐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클래스 뭐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든지 이 클래스 안에서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는 어 man, woman 그 다음에 뭐 캣도그 말고 뭐 엘리펀트 뭐 이런 분류 체계가 있다고 해봐요. 다른 데이터셋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맨앤 워먼은 퍼슨과 일치하긴 하지만 이게 하나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엘리펀트라는 전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클래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자 요 A 데이터셋에서 아무리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봤자 B 데이터셋 가면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B에서 또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범용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아주 클래스도 많고 데이터도 엄청 많은 그런 빅 데이터셋, 예, 빅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학습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픈 보캐블러리 방식에서는 임의의 이미지를 임의의 단어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의 이제 효시가 클립이고 이외에 많은 연구들이 이 클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을 보다 보니까 다들 이 클립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클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클립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 클립이라는 논문을 보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저자 구성을 보면은 뭐 여기 2저자가 1저자가 이 두 명이 있어요. 예, 제1저자가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리아스 투케버가 교신 저자네요. 전부 다 이제 오픈 AI의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은 저자들이 있죠. 이 논문 읽어보면 되게 많은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일리아스 투케버는 이제 오픈 AI의 이사회 멤버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샘 올트만 CEO를 쫓아내는 그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학문적으로도 되게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알렉스넷의 1저자도 아니고 교신저자도 아니고 2저자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고 뭐 알파고 만들 때도 들어가 있었고 아무튼 AI 업계에서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제 한국인 같은 이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더니 뭐 카이스트, 미시건, 그 다음에 뉴욕대에 나왔고 우리나라 회사 다니다가 이제 오픈AI까지 들어가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의 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모델을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를 받아서 모델에서 뭐 분류를 해서 이제 클래스를 출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로샷으로 한다는 거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A랑 B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에 트레인 테스트가 있고 여기도 트레인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데이터셋에서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B에서도 잘 작동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아주 무식하게 설명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될 리가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A와 B 데이터셋은 애초에 클래스의 뭐 개수, 여기는 뭐 100개고 여기는 80개다. 클래스의 개수도 다르고 뭐 여기는 100개와 80개가 1대1 매칭이 되지도 않고 서로 교집합도 있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이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학습해서 이 B에서 테스트를 하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A 데이터셋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여기 데이터가 뭐 1억 개가 있고 여기에 뭐 클래스 개수가 뭐 100개 이런 게 아니라 뭐 1000개 만 개 있고, 그런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보면 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거 말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막 모아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데이터셋으로 이제 테스트를 돌려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제가 제로샷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문제를 풀려는 모델이 없었던 게 아니죠. 볼텍스라든가 ICM, LM, 뭐 콤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클립만 쓰냐? 클립에서 갑자기 성능이 점프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클립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죠. 네, 모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모델 구조가 이렇게 단순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그래야 논문의 인용수나 뭐 영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뭘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 이미지를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 두 가지가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텍스트 이미지 페어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셋에 이제 클래스 이름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V1, V2, V3, V4 뭐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이제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배치 단위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치 n을 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네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이제 짝이 지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네 개의 단어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4개의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T1부터 T4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이 각각의 이미지를 이제 인코딩을 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만드는 거죠. I1부터 I4까지 I1, 2, 3, 4,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각각 4개의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 인베딩에 대해서 n대 n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벡터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각도가 이렇게 좁으면은 1에 가까워지고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워지고 각도가 직각에 가까워지면은 코사인 세타가 0에 가까워지죠.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은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AB의 크기를 A-B를 AB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텍스트 인베딩 벡터의 방향과 이미지 인베딩 벡터의 방향의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방향이 비슷한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비슷하면 1에 가깝게 나올 거고 다르면 0에 가깝게 나올 건데 그 n by n으로 이제 similarity 스코어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 i에 대해서 similarity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오는 그 텍스트 있죠. 뭐 만약에 t3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 자체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텍스트 인베딩입니다. 이 텍스트 인베딩을 만든 v3라는 단어로 분류를 하는 거죠. i3를 v3라는 i1 여기 i1이었구나. 네. i1이라는 단어를 v3라는 단어 i1이라는 이미지를 v3라는 단어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i3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t2와 가장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면 t2에 해당하는 v2라는 단어로 i3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미 학습을 할 때 이미 짝이 지어져서 이 순서대로 짝 맞춰가지고 넣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지우고 해봅시다. 이미 i1과 t1은 이미 짝이에요. 이미 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대로 의도한 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i1과 t1의 similarity score가 1에 가깝게 나오고 나머지는 낮게 나와야겠죠. 되도록이면 0에 가깝게. 그 다음에 i2와 t2가 이미 짝이 맞춰져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1에 가까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낮게 가급적이면 0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는 대각선은 11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바란다고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겠죠.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랑 처음에 초기화 했을 때 아무 둘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학습을 시켜서 얘네들이 이런 코사인 시뮬러티를 구했을 때 이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비슷하게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우리 원래 분류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쓰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한다는 거는 여기 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학습한다는 거는 여기는 1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도록 요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한 줄에 대해서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는 0이 나오도록 1000과 여기 나오는 이 한 줄과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여기서 나온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벡터가 있는데 이거랑 0, 1, 0, 0, 0이랑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뭐 이게 이렇게 0, 1, 0, 0, 0 이렇게 나오도록 학습을 하고 나머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 가로줄 벡터 단위로 0, 0, 1, 0, 0과 요 진짜 가로줄에 있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가로줄만 중요한 게 아니죠. 가로줄만 이게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야 되는 게 아니죠. 세로줄을 봤을 때도 이렇게 세로줄을 봤을 때도 이 벡터에서 하나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로 벡터에 대해서도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합니다. 자, 학습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 본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요. 처음 보는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걸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이미지 인베딩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쪽 텍스트 인코더 쪽에서는 이 이미지 실제 클래스 뭐 걔라고 해보죠. 걔가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 셋을 주는 거예요. 이쪽에 클래스 셋.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A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했으면 B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B 데이터셋의 클래스 셋을 이쪽에 다 주는 거죠. 그래서 B 데이터셋에 뭐 클래스가 10가지가 있다. 그럼 10가지 단어를 다 주고, 근데 10가지 단어를 바로 텍스트 인코더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a photo of a dog 뭐 이런 식으로 a photo of a plane, a photo of a ca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텍스트 인베딩을 여러 개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미지 인베딩하고 텍스트 인베딩하고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 유사도가 높은 것을 골라서 그러면 이걸로 이제 분류가 됐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는 a photo of a dog다 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의 학습 알고리즘을 넘파이와 비슷한 이제 수도 코딩으로 짠 게 있어요. 넘파이 비슷한 수도 코딩으로 짠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 피처를 넣는다. 텍스트 인코더에다가 텍스트 넣어서 텍스트 피처를 넣는다. 그 다음에 이미지 피처랑 텍스트 피처를 이게 이제 weight랑 곱하는 거죠. 이 wi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linear layer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fully connected 혹은 뭐 dense layer. 그러니까 그냥 fully connected layer 하나 통과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피처랑 웨이트랑 이제 도트 프로덕트 한 다음에 L2 노멀라이즈를 한다. L2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벡터의 각각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랑 t,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이랑 도트 프로덕트 해서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시밀러리티 구하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익스포넨셜 t를 곱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템퍼러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템퍼러처가 높으면은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사이에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거고, 이게 낮으면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차이를 좀 줄이는 거고, 뭐 그 정도의 하이퍼 파라미터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 인베딩 사이에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한다. 근데 여기서 도트 프로덕트를 하는데 왜 t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포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는데, 여기서 로짓은 여기서 만들어진 n by n 행렬이고, 아까 그림에서 본 이 정사각형의 코사인 시뮬러리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라벨스라고 하는데, 이 라벨은 그냥 A 레인지 n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n-1까지 정수로 나와 있는 그런 숫자랑 로짓이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엑시스 0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세로 방향 벡터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 거고, 여기 그 밑에 또 한 번 더 하는데 엑시스 1로 하는 거는 이거는 가로 방향 벡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 둘 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두 개의 평균을 최종 로스로 한다. 여기까지 봤을 때 뭐 전체적인 구조나 알고리즘은 봤는데, 여기서 뭐가 되게 혁신적인 거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모델이나 뭐 구조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말하길 자기네들 모델이 좀 컨버트의 단순화된 형태인데 학습 데이터의 스케일을 크게 늘렸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400 밀리언 4억 개의 텍스트 이미지 페어를 모아가지고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4억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50만 가지 이제 쿼리 검색어로 데이터들을 모았고 그 클래스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쿼리 하나당 2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넘지 않게 잘 조절을 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웹 이미지 텍스트 WIT라는 데이터셋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4억 개 단위의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거고 기존의 연구들은 뭐 코코 데이터셋이나 코코 캡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런 분류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셋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깨끗한 데이터셋만 쓰다 보니까 데이터셋의 규모가 수십만 장에 불과했던 거예요. 수십만 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가지고 아주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양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수십만에서 몇 억이면은 수백 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엄청 많이 늘리니까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또 핵심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컨스트럭티브 오브젝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그 2에서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의 차이는 학습을 프레딕티브 오브젝트로 하느냐 컨스트럭티브 오브젝트로 하느냐 요 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연구했던 주황색 선이고 이게 이제 클립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요거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주황색 선은 프레딕티브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한 건데 이 그래프가 뭘 비교한 거냐면 가로축은 이미 이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400 밀리언 이 4억 장이 여기 끝에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지금 4억 장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다르죠. 클립은 더 빨리 학습이 되고 더 높은 곳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프레딕티브 오브젝트를 썼을 때는 학습이 천천히 학습함에 따라서 성능이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또 최종적인 성능도 훨씬 더 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클립이 왜 이런 학습 효율성을 보이느냐? 여기서 이제 성능은 이미지넷에서의 이제 분류 정확도인데 제로샷 이미지 분류 정확도예요. 그러면 이 클립이 왜 이런 학습 효율성을 보이느냐? 학습을 할 때 프레딕티브와 콘스트럭티브 잠시만요. 라고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랑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인베딩들 나오고 텍스트 인베딩 나와서 아까는 이 둘 사이에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구하고 뭐 가로 세로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1이 나오고 시뮬러리티가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도록 나머지는 다 시뮬러리티가 0이 나오도록 그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컨스트럭티브한 방법이고요. 프레딕티브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 없애고 아마도 그냥 제가 그 프레딕티브한 연구 논문을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냥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가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와 똑같아지도록 첫 번째 이미지와 첫 번째 텍스트 인베딩이 같게 나오고 두 번째 이미지 인베딩과 두 번째 텍스트 인베딩이 같게 나오도록 그냥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이도록 학습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러니까 이 프레딕티브한 경우에는 다른 배치 안에 들어있는 다른 텍스트 인베딩이나 이미지 인베딩이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쌍이 되어 있는데 T1하고 이미지라고 짝이 맞춰져 있고 T2랑 이미지 2랑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랑 이미지랑 짝이 맞춰져 있는데 이 프레딕티브로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얘네들끼리만 상관이 있고 여기 뭐 T2랑 I2는 얘네들끼리만 상관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 얘네들끼리만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건데 콘스트럭티브 같은 경우에는 I1은 당연히 T1과는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건데 최대한 T2랑은 멀어지게 되어야 한다. T3랑도 I1은 되게 가능하면 멀어져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훨씬 더 좀 여러 차원에서 잘 되겠죠. 그냥 I1을 T1과 가까이 만들어라 라는 것보다는 I1을 T1과 가까이도 만드는데 T2랑도 T3랑은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학습 효율성이 늘어서 성능이 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 뭐 텍스트 인코더 뭐 썼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 인코더로는 이제 뭐 레즈넷과 VIT 두 가지를 썼고 에러 스케일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레즈넷을 5가지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VIT도 이 베이스 모델하고 그 다음에 라지 모델 이 두 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베이스 모델도 약간 뭔가 스케일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모델을 더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50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피션트 넷 스타일로 컴파운드 스케일링 해가지고 연산량이 뭐 4배 되게 16배 되게 64배 되게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레지넷 101 모델까지 추가해서 레지넷을 5가지 모델을 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뉴럴넷 모델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델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모델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입력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레이어를 여러 개 지나서 가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모델 규모를 늘리는 방법은 레이어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레이어 개수를 여러 개 하는 방법, 여러 개 쌓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채널 수를 늘리는 방법. 각각 레이어마다 채널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레이어고, 2번이 채널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입력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피션트 넷이라는 논문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늘리면 효과가 적고 그러니까 이 레이어 하나만 8배 늘리는 것보다 레이어 2배, 채널 2배, 레졸루션 2배 이런 식으로 골고루 늘리는 게 이거 하나만 8배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연산량이 4배, 16배, 64배가 되도록 레이어, 채널, 레졸루션을 조금씩 늘린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델로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는 당연히 이제 트랜스포머를 썼죠. 트랜스포머 썼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캡션이 있어요. 데이터셋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분류 데이터셋 하면은 그냥 도구라는 뭐 단어만 있는데 이 단어만 있는 이런 잘 정리된 데이터셋은 규모가 커질 수가 없고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이제 SNS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짝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크롤링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문장으로 이 사진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장으로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문장인데 단어가 아니고 문장인데 이걸로 어떻게 텍스트 임베딩을 만드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자연어 처리 쪽을 보면은 이제 문장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start of sentence, end of sentence 이런 걸 토큰을 앞뒤에다가 문장 앞뒤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을 때 일단 여기 여러 개 이제 단어가 있다고 해보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5가지의 워드 임베딩 혹은 뭐 토큰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뭐 트랜스포머도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은 다음에 여기서 EOS (End of Sentence)에서 나온 요 벡터를 이제 텍스트 임베딩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요 아래 부분에 있고요. 다음은 이 모델의 이제 성능인데 뭐랑 비교했냐면 기존 슈퍼바이스드 모델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여러가지 데이터셋들인데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과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플러스면 이 클립이 더 잘했다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기존 모델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6가지 작업에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16개 작업에서 더 우월한 성능이 나왔다. 그러니까 클립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샷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은 한 번도 학습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요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학습을 안 해봤는데, 학습을 안 하고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도 분류를 이렇게 이것만 보고 학습한 애들보다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된 것과 안 된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뭐 자동차, 나라, 음식, 그 다음에 뭐 사이퍼는 이것도 일반적인 데이터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많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성능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워드 스냅 요거는 새 영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MNIST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존 모델들이 성능이 너무 99점 어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존 슈퍼바이즈 메소드가 성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유로셋이라든가 요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레직스인가? 아무튼 이거는 인공위성 데이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이게 버드 아이비로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찍으면 이렇게 나올 텐데 위에서 찍으면은 뭐 이렇게 나올려나?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아예 이미지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봤을 때 26가지 중에서 16개나 더 잘 된 거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클립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소스 코드까지 분석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이것까지 찍는 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네요. 네, 앞으로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